저는 C큐브랩의 진태준 대표이고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즈니스 모델링 지원과제와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 주제의 여러 가지 지원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전략이라는 주제가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바이오 기업을 상대로. 그럼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전략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왜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한두 페이지를 걸쳐서 조금 같이 한번 좀 화두를 던지는 차원에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얻었던 결론은 세월이 갈수록 바이오 분야의 신약 개발, 계량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개발이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김성곤 박사님 지금 저기 어차피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계시지만 바이오 시밀러 쪽도 갈수록 더 힘들어지실 거고요. 그래서 빅파마가 회사 내부적으로 모든 R&D를 진행하는 거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요즘 최근 5년, 10년 사이에 글로벌 석학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반대쪽에서는 무슨 얘기가 일어나고 있냐면 굉장히 많은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붐처럼 차세대 비즈니스로 바이오 비즈니스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 20, 30년 전에 바이오 분야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척박했던 환경을 놓고 보면 요즘이 진짜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에서도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맞는데 이들이 성공적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회사가 어떻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지고 계신 거는 열정과 기술밖에 없죠. 이런 분들이 자금과 기술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본인 혼자 다 못한다라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양쪽 끝에 있는 두 가지가 서로 결합됐을 때 뭔가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빅파마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스타트업이 자기 기술 하나 알고 있다고 그걸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의 결론이 사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제약이란 분야만큼 국경이 없는 곳이 드물어요. 물론 각 국경마다 많은 인증의 허들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의 약이 개발될 때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이라고 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바이오 분야에서 힘을 합쳐야 될 두 군데 또는 세 군데가 서로 어떻게 손잡고 파트너십을 갖출 거냐. 한쪽은 돈이 있고 경험이 있는 빅파마고 다른 한쪽은 기술과 열정이 있는 스타트업이다.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일반적 포괄적 용어의 밑바탕에는 그런 개념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하고 성장률 추이를 보면 자료는 지금 2016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 세계의 제약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아직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란색 말뚝의 높이로 보시면 돼요. 문제는 성장률이죠. 성장률을 보시면 2012년도에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평균 한 4%에서 5% 상간에 가던 성장률이 2012년 하면 2%로 확 곤두박질을 했다. 다시 회복하는 듯다 싶더니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정체돼 가고 있다는 거죠.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가는 건 어디서도 보실 수 있냐면 2015년, 16년에 가면 글로벌하게 FDA, 미국 FDA의 오타입니다. FDA의 신약 승인 건수가 현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팩터를 놓고 보면 무슨 얘기가 일어나냐면 갈수록 신약을 개발해서 승인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늘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나 보실 수 있죠. 다른 한쪽 측면 제가 2012년도에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진 큰 이유는 우리 바이오시밀러라는 김성곤 교수님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오리지널의 특허 절벽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2012년이. 오리지널의 특허 절벽이 일어나면 바이오시밀러나 지네릭이 나오면서 값싼 제품들이 나오게 돼서 똑같은 물량으로 판 결과물로서의 레비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이건 사실 레비뉴 증가율을 말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돼가는 오리지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대체할 신약은 점점 더 만들기가 어렵다. 이게 시장 상황인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탑 10 파마스티컬 회사, 제약사들을 놓고 그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매년 일어나는 신약 개발 건수에서 글로벌 탑 10 회사가 차지하는 신약 개발 건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장표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미국의 전문가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그 우하단으로 이게 하반 경직성을 갖고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회사라고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글로벌 탑10 플레이어들조차도 누군가에게 힘을 빌리거나 같이 파트너십을 갖춰야만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약간 뒤로 물러서서 우리나라 바이오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몇 가지 한번 좀 같이 짚어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꼭 바이오 주제가 아니더라도 창업을 하시는 분이 처음 창업할 때부터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좀 있어요. 창업할 때 나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술과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싶다. 물론 대부분은 돈이시겠죠. 근데 그 돈이라는 말로 귀결되는 중간 요소에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은 다른 스타트업보다도 그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바이오 스타트업은 거꾸로 3번부터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떻게 엑시트하겠다. 이 사업의 끝은 뭐다?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사업을 해서 뭐 생산도 하고 물건도 팔고 해야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이오 분야에 특히 신약을 개발하신다면 뭐 전인삼부터 임상 3상까지 가면 적게 들어도 3,400억, 많이 들면 1,000억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런 돈을 가진 기업이 우리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자기 돈으로 개발을 다 해야겠다?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겠죠. 극히 일부분의 몇몇 회사를 빼고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은 들어갈 때부터 내가 어디까지 무엇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다라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것이 전임상 또는 임상 1상 중간 단계에서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겁니다.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과장님이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도 좀 저희 오디언스 중에 좀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편하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누군가에게 전수시켜준다. 어떤 대가를 받고 라는 의미이고 이거의 반대말은 라이센싱 인이 되겠죠. 남의 거를 전수받겠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하는 분야의 업무는 라이센싱 아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넘겨주겠다. 어떤 대가를 받느냐? 이따 저하고 이 과장님이 얘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져갈까요? 대가를 주는 사람은 누구죠? 대부분은 빅파마라고 부르는 전 세계의 글로벌 제약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약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 기술을 가져갈까요? 능력이 없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약 분야에 있어서 특정 기술이 후보물질이 발견돼서 그 후보물질이 성공적으로 임상을 마쳐서 NDA까지 거쳐서 실제로 시중에 커머셜라이제이션, 상업화되는 비중은 0.5% 내지 1%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러면 아무리 유명한 제약사라도 한 100개 개발해야 한두 개 성공하는 거거든요. 뭐 암 분야처럼 조금 진화된 데야 100개 개발하면 서너 개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100개를 갖고 있어서 서너밖에 안 되는데 되도록 그 풀을 넓혀놔야 밑바닥에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 확률이 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약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의 소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싱 인과 아웃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제약 분야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엑시 스트래티지는 바이오 스타트업이라면 아마도 라이센싱을 포함해서 내가 이 사업과 이 기술을 갖고 끝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도약을 하거나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전략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3에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의 이 생애 주기를 보면 아무래도 개발 기간이 길다 보니까 IT 기업이나 이런 데만큼 뭐 1, 2년이면 반짝하고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3, 4년, 길게는 10년이 가는 개발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 동안 누군가가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이든 함께 가는 사람은 그 리스크를 같이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밖에 없죠. 기간도 길고요. 투자되는 금액도 크고. 마지막 거꾸로 1번 하면 제가 얘기한 많은 얘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엑시트를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이 얘기의 맨 앞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결코 큰 시장은 아닙니다. 이 바이오 파마스티컬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스타트업이 일을 진행을 하면 2번이나 3번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글로벌 시각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꼭지를 바이오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려할 요소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이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주제로 글로벌 전략을 마음에 둔다고 할 때 프랙티스 차원으로 가면 어떤 것을 특히 염두에 뒀으면 좋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질문들을 좀 놔뒀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전략이라는 건 글로벌의 누군가하고 비즈니스를 관계를 맺겠다는 거잖아요. 글로벌 파트너십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의 누군가의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가는 최적의 과정이 뭘까? 이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한 덩어리로 남게 됩니다. 질문으로. 이게 저희가 이 프로세스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바이오 분야의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베이스로 삼고 있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나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런 장소들과 기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사실 국제적인 컨퍼런스는 인더스트리마다 다 있어요. 근데 바이오 분야만큼 체계적으로 서로 간의 파트너링 기회를 만들어주는 컨퍼런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의 굉장히 특수한 특징입니다. 그 컨퍼런스들을 지금 많이 매니지를 하고 있는 것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고 제가 그쪽 현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기관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저런 타깃으로서의 파트너십 대상으로서 누구를 찾는 과정, 프로세스 외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결국은 어떤 업무 협의나 딜이 일어나겠죠. 그 딜의 결과물이 라이센싱이고요. 근데 이 딜을 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딜은 항상 내 회사 또는 내 기술이 갖고 있는 사업적 가치가 얼마냐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르죠. 또 다른 한쪽 측면으로는 terms and condition이 있습니다. 저희가 텀시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우리 이 과장님이 보여드릴 텐데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해관계,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야 되는 게 바이오 분야의 이 라이센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윗부분에 있어서는 파트너를 찾는 프로세스에 대한 제가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정보가 될 수 있는 걸 알려드리고요. 오늘 세미나에서 밑에 부분에서는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 또 라이센싱을 할 때 서로 간에 주고받는 텀시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는 파트너를 글로벌에서 찾는 몇 가지 장치 중에 하나로 글로벌 파트너링 이벤트라는 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오 분야의 파트너링 이벤트 또는 컨퍼런스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위에는 상반기, 밑에는 하반기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색깔도 다르고 동그라미 크기도 다르죠. 같은 색깔을 가진 곳이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회색이 제일 많죠. 이게 EBD라는 그룹입니다. 요 노란색까지 노란색과 회색을 포함해서 같은 데가 운영을 하고요. 근데 제가 큰 동그라미를 친 건 여기가 특별히 잘나서라기보다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활용하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저는 여러 번 가봤고요. 그래서 충북센터에서는 상반기엔 중국 중심으로 차이나 바이오 파트너링 포럼이라는 곳을 활용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주로 유럽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유럽이라는 행사를 활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 이벤트들이 큰 이벤트도 있고 작은 이벤트도 있어요. 크기로 쳐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행사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주로 보스턴 또는 필라델피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고 금년엔 6월 달에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보스턴에서 할 때 갔다 왔는데 이 행사에 참가자는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문제는 이 행사의 이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할까 행사를 운영하는 스킴이 너무 질보다 양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가게 되면 행사의 다양성에 일단 질리게 돼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가서 여기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좋은 행사이긴 한데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정도 회사가 아니면 여기 가서 자기 모습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봐야 될 곳이다 라는 게 저희이고 시리즈 A를 투자를 받기 이전에 초창기면서 라이센싱에 대한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은 아시아라면 차이나 바이오 그리고 유럽이라면 바이오 유럽이 가장 적당한 사이즈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같은 색깔 여러 개를 운영하는 곳이 EBD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EBD라는 회사는 영국의 인포르마 그룹의 자회사예요. 인포르마 그룹은 글로벌 컨퍼런스 비즈니스로 매출이 한 20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약 50개의 컨퍼런스 비즈니스 영역 중에 바이오 분야의 8개를 이 EBD 그룹이 EBD 그룹이라는 게 그 안에 바이오 섹터 자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인포르마에. 그래서 여러 개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운영하는 내용 중에
바이오 유럽이 가장 매력적인 곳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차이나 바이오도 이 회사가 중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이 EBD 아카데미는 이따가 제가 살짝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가 뭐 EBD를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EBD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왕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월간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배경에 EBD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전략 부분에서 많은 걸 이해하고 숙달한 부분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EBD 그룹은 사실 저하고는 지금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EBD 아카데미가 EBD의 또 다른 자회사인데 트레이닝을 담당하는 회사에 아카데미하면 딱 트레이닝이 떠오르실 텐데 EBD 아카데미와 함께 제가 여기 상반기에 여기서 미국분을 모시고 미국 전문가를 모시고 직접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하반기에도 있을 예정이고. 근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아울러 EB그룹이 갖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를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4가지의 주요한 업무들이 일어납니다. 강연 세션, 컨퍼런스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죠. 저희가 세미나라고 부르는. 엑서비션, 기업 전시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디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갔을 때 얻는 2가지가 PT와 파트너링. 이 2가지가 딴 데 없는 겁니다. 파트너링은 자기 회사와 기술을 굉장히 상세히 설명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그런 기업이 수천 개가 다 서로 등록을 해요. 그리고 서로 검색을 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일단 제가 예를 들어 오늘 뭐 자꾸 김 교수님만 눈에 띄네요. 우리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김 교수님, 우리 펩진이 이거 저랑 같이 가셨었지만 이 파트너링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자기 회사를 쭉 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은 바이오시밀러 펩타이드를 전공하시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럼 바이오시밀러 펩타이드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특히 리라글루타이드를 다루시니까 당뇨 질환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노보 노디스크가 여기 있을까라고 막 조사를 하십니다. 있었죠. 저희가 같이 조사했을 때. 저는 지금 김 교수님 직접 같이 했었거든요. 노보 노디스크는 덴마크의 넘버1입니다. 근데 노보 노디스크는 딱 혈우병이랑 당뇨병밖에 안 다루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관련된 차세대 치료제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쪽에 특허 절벽이 2022년에 와요. 리라글루타이드가. 그러면 노보 노디스크가 너무나 당뇨병에 관련된 신약을 개발한 회사를 만나고 싶어 할 거에 거의 뻔하죠. 그 저희가 연락을 취해요. 이제 저희가 인비테이션을 보냅니다. 나는 누군데 만납시다. 그럼 인비테이션을 받는 회사는 생각을 해보죠. 누가 나를 만나자고 했는데 얘는 무슨 기술을 갖고 뭘 한다는 회사다. 아마 제 기억에 이쪽에서 인비테이션 보내고 하루 안에 회답이 왔을 거예요.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받는 인비테이션과 그거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이 반복되면서 수만 개의 미팅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하는 거는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서로 간에 만나기로 한 약속들을 다 모아놓고 그거를 한날 한시에 3일 안에 모든 미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스케줄링을 해줘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인비테이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이 파트너링이 인포르마 그룹이 글로벌하게 갖고 있는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컨퍼런스에 가면 파트너링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김 교수님 14번인가 하셨죠. 그 파트너링에서 한 10몇 번의 미팅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틀 동안 저희 미팅이 진행되는데 이틀 동안 10몇 개를 하면 사람이 녹초가 돼요. 근데 그 10몇 개가 그냥 저희가 대충 만나려고 하는 기업들이 아니라 정지해서 찾아보고 서로 관심 있어서 만난 기업들이고 만나보면 또 다른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서로 계속 그게 이제 라이센싱의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미 펩진도 그런 협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만 실제로 저는 이 일을 겪었던 우리 김성건 CEO님이 와 계시니까 사실 많은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이 파트너링 시스템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바이오 유럽에서도 굉장히 파워풀했었다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파워풀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충북센터가 그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글로벌 진출에 적기가 된 기업들을 파악하시는데 이제 충북센터는 이제 눈높이가 딱 맞춰져 있으시죠. 그래서 그 충북센터하고 그런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되시면 이쪽에 충분히 지원을 받고 가셔서 글로벌화의 첫걸음을 내디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런티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사업을 소개하는 소개 자료를 상대방 이 주최 측 EBD에 보내서 승인을 받으면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돈은 약간 더 내야 되긴 해요.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 기회는 가서 영어로 하셔야 되죠. 김 교수님이 직접 하셨지만
굉장히 떨리셨죠, 사실 하시면서. 예, 준비도 저랑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김 교수님 가셨던 대비 금년에 가신 분들은 훨씬 더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셨던, 물론 교수님도 공부하셨지만 공부하셨던 분들이 영어에 좀 더 자신 있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인볼브를 하셔서 이번에는 작년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뭐 김 교수님도 호응 주셨지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링과 PT 이 두 가지 기회를 충북센터가 체계적으로 어레인지를 할 수 있고, 사실 PT는 아무 기업이나 조지는 않지만 충북혁신센터가 이 차이나 바이오 이쪽을 운용하는 운영 주체 측에 굉장한 신뢰를 얻었어요. 좋은 기업들 많이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충북센터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센터와 함께 갈 수 있는 글로벌 전략의 출발점이 이 파트너링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 저는 충북센터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홍보맨은 아니고요.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위에 작년도에는 수조, 금년도에는 샹하이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국에 있었던 EBD 그룹이 운영한 차이나 바이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스트럭처가 한 곱하기 3쯤 규모로 커져서 진행되는 게 바이오 유럽입니다. 금년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함부르크에서 진행 예정이고요. 이게 공식적인 내부 선정 프로세스를 거쳐서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 몇 군데, 즉 정확히 하면 충북혁신센터가 지원금을 줘서 여기에 참가하도록 지원시킬 기업에 대한 선정 작업이 8월에서 9월 사이에 일어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선정 프로세스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선발이 돼서 참가하는 사전 준비를 거쳐서 가서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링과 또 기업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파트너링을 할 수 있는 라이센싱의 상대방을 만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 일이 똑같이 있었고요. 우리 이 과장님 속해 계신 오토텔릭 바이오도 작년에 바이오 유럽에 저하고 같이 가셨어요. 우리 센터에서 후원을 하셔서. 물론 오토텔릭 바이오는 여기에 가는 스타트업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앞서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저쪽은 이미 이제 시리즈 A 투자까지 끝나신 쪽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회가 되면 가시는 열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실제 사전입니다. 이건 금년도 샹하이에 있었던, 여기 저예요. 금년도 샹하이에 있었던 저희 차이나 바이오 파트너링 포럼 사진이고요. 요 방이 1대1 미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제가 찍은 겁니다. 요 분은 G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부사장님이세요. 요 분과 요 분이 서로 만나는 미팅 약속을 파트너링 시스템에서 한 겁니다. 물론 저는 옆에서 도와드렸고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뭐 찬조 출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딜에 제가 인볼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사진 찍혀서 잠깐 이쪽으로 돌아본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미팅 하나당 30분짜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저희 이 대표님, 제일 웹스의 이 대표님 작년에 바이오로 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신 거죠.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이 상황을 겪으셔야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때가 이제 준비가 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미리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회사 프레젠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입니다. 요 분이 요 분입니다. 요 분이 지금 발표하고 계세요. 청중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가 요번에 7개 기업이 가셨는데 발표는 6개 기업이었어요. 발표하신 6개 기업 중에 2개 기업 내지 3개 기업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끝나고 서로 일어나서 손 들고 질문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질문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관심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번에 금년에 차이나 바이오에 가신 기업들 중에 2-3군데는 충북센터도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가시는 곳이고 팁스 투자는 뭐 당연히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시리즈 A 투자까지도 빨리 가실 것 같아요. 이게 그분들이 좋은 기업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자리를 활용하시는 능력도 늘어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자리를 주최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건 이제 거기에 이제 엑서비션 현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미팅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 말에 저희가 바이오 유럽을 갔을 때 덴마크에서 있었어요. 작년에 코펜하겐에 거기 있었던 사진이고 여기가 첫날 낮에 이제 막 등록하려고 줄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을 한다면 이건 엑서비션이고요. 이건 저희 내부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토텔리 김태훈 사장님인지 아시겠죠? 우리 박 소장님이시고요. 제가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기업 PT 현장을 저희가 살짝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꼭지를 프랙티스로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 중에 하나를 마쳤습니다. 세 꼭지는 파트너링의 첫 발을 딛는 단계로서 글로벌 이벤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남았죠.
하나는 실제로 딜을 들어갈 때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판단하고 논의해야 될까. 기업 가치라는 거에 실체가 뭔지를 우리 사실 뭐 바이오의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이 밸류에이션을 배웠다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재무 분야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그러니까 재무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도 인사 논문을 전공하신 분은 밸류에이션을 모르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급 재무인데 이거를 바이오 계신 분들이 왜 알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분도 결국은 자기 기업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자기 회사를 거래를 제대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원리는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지는 딜에 있어서의 텀쉿, 조건, terms and conditions라는 게 어떤 게 핵심 내용들인지 틀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세부 사항은 저희 이 과장님께서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결국 밸류에이션의 결론은 기업 가치를 숫자 하나로 나타내는 겁니다. 내 기업 가치는 100억짜리야, 10억이야. 이게 기업 가치의 결과물입니다. 숫자 하나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10억 또는 100억 계산을 할까라는 수많은 공식의 요소들인데 이거를 다 외우실 수도 기억하실 수도 없고요. 그냥 이거를 판단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는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제가 밸류에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서로 다른 방식을 갖고 얘기를 하면 합의가 되겠습니까? 합의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기업 가치를 얘기할 때는 밸류에이션적 측면에서 어떤 방법론 갖고 얘기할래? 라는 게 합의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운데 있는 수익 가치, 약자 DCF, Discounted Cash Flow의 약자입니다. DCF 모형을 쓴 수익 가치형 방법론을 가장 많이 씁니다. 간혹 맨 밑에 있는 시장 가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다만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자산 가치를 썼다. 이 세 가지가 메인이거든요. 이런 일은 제가 100건의 딜을 봐도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위에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 회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자산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니까 얼마 내놔라. 간단히 얘기하면 이 그림으로 보시면 그림의 축에서 왼쪽이 과거, 오른쪽이 미래거든요. 이 그림은 일부러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과거부터 쭉 투자한 걸 쌓아서 걔네들을 모아놔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니 얘는 이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주장하는 게 자산 가치입니다. 상황을 이해하시죠? 나의 히스토리, 그러니까 부동산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부동산에 미래가 있습니까? 부동산에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있죠. 과거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무엇을 만들어서 종합했더니 이게 나타났다가 자산 가치입니다. 이걸 써먹는 쓰는 바이오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제가 반대로 수익 가치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거꾸로 얘는 미래로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 회사가 지금은 기술 임상 2상까지밖에 안 가 있지만 얘가 1년 후에 임상 3상 마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업화가 다 끝나서 시중에 시판이 되면 얘는 1년에 매출이 100억씩 되는 제품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이 가정하실 수 있죠. 근데 첫 해에 100억, 둘째 해에 150억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제품이 좋으면. 그럼 그림 보시면 이 수익 가치는 미래의 동그라미가 이게 레비뉴 사이즈에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가다가 미래 가치가 점점 찌그러드는 그런 사업을 밖에 가서 라이센싱 하려면 라이센싱이 되겠습니까? 상대방은 점점 가치가 커지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그림은 다 이렇게 그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그려놓고 얘의 미래 가치가 이런데 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얼마야? 하고 미래 가치를 가정한 다음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이게 수익 가치라는 DCF인데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는 디스카운트는 현재로 디스카운트한 뜻이고요. 뒤에 캐시플로는 미래의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버는 돈을 현재로 디스카운트한다.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미래의 가치가 얼마라고 합의해야 맞냐? 다 가정이잖아요. 그걸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디스카운트를 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매년 3, 4% 존재하는 나라에서 사시는 분은 지금 100원을 갖고 있으면 그 100원이 매년 인플레이션 되면 5년 후에는 130원 정도 되죠. 그죠? 그럼 미래 가치가 130원이고 디스카운티드 레이트, 깎아내리는 비율이 3%라고 치면 현재 가치가 100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이자율의 의미예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자율이 얼마일 거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기 이 수익 가치를 따질 때 이자율은 은행 이자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자본 조달 비용을 따지는 겁니다. 자본 조달 비용은 실제로 은행에서 빌리는 돈과 투자자의 돈을 받아들이는 비용이 복합된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디테일한 이론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핵심적으로는 내 사업이 얼마나 똘똘하고, 예를 들면 우리 왜 회사 그 레벨을 평가할 때 회사 안정도가 뭐 트리플 A냐 B 마이너스냐 이런 게 회사 신용평가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회사 신용평가 등급이 높게 보일수록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작습니다. 이자율이 작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덜 깎이고 현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신용도가 나쁘다 그러면 막 이자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용된 이자율이 5%가 아니라 10%라면 많이 깎이겠죠, 평가가.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얼마냐 하고 미래 가치를 얼마로 합의할 거냐, 두 가지가 다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갖고 합의할 수 있습니까? 가정을 갖고 싸울 수는 있는데 합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면서도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한 결론을 합의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이거 외에 더 나은 대안이 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따를 때는 미래 가치를 따지는 수익 가치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라이센싱 딜을 갔을 때 결국은 기업 가치를 얼마를 노느냐 놓고 어떤 숫자를 논의하시냐면 기업 가치를 X로 놓고 X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업프런트에 뭐 계약금으로 주고 걔의 몇 퍼센트를 로열티를 주한 베이스 금액으로 쓰여요.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될수록 여러분이 받는 돈은 많아지고 기업 가치가 작아지면 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되잖아요. 기업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거냐? 이 이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이 미래 가치 또는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 DCF라는 모델은 일반적으로는 저희 평가는 기업 가치 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이오 스타트업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은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 밸류에이션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신약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하고는 달라요. 기업 가치는 기업이 영속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터미네이션 밸류라고 해서 기업이 영속한다는 전제하에서 굉장히 큰 숫자가 남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잘 팔려가다 끝에 가면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대한 밸류에이션 하면 여러분이 바이오에서는 밸류에이션은 프로덕트 밸류에이션인데 끝에 가서는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 끝없이 올라가다 100년, 200년 동안 계속 그 약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특히 딜을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 중에 시장 가치가 있는데 시장 가치는 바이오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잘 안 씁니다. 시장 가치는 비슷한 물건을 딴 사람이 거래할 때 얼마에 했더라. 그러니 우리도 그걸 비추어 보니 그 사람이 나보다 규모가 한 2배 큰 애였는데 100을 받았으니까 나는 규모가 반밖에 안 되니까 50으로 합시다. 라는 이게 바로 멀티플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멀티플은 투자자 중에 P라는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걸 쓸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레퍼런스, 딴 데서 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레퍼런스가 많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오 분야에서 매번 새로운 신약을 만들고 적용증이 다른데 그 레퍼런스를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이 멀티플을 쓰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참조 자료로만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 가치적인 요소, 밸류에이션 시장 가치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특히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는 개념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해서 이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EVA나 DDM 이런 방식이 있는데 용어만 알아두시고 그냥 내용은 넘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 전문적인 설명이라서 설명은 좀 길어지거든요. 근데 저 방법은 잘 안 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DCF,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다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끝냈습니다. 두 번째가 기업가치 평가 대행이었고요. 지금 제가 진행을 쭉 하는데 제가 진행하고 나서 이 다음 진행하기 전에 중간에 잠깐 Q&A 시간이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거는 그때 물어보셔도 좋고 진짜 제가 설명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중간에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기로 한 프랙티스 3개 중에 세 번째는 텀시트입니다. 텀시트이 우리말로 뭘까요? 우리말로 계약서라고 하는 선은 컨트랙트라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로. 텀시트는 컨트랙트로 가기 전에 사전 합의서, 조건에 대한 사전 합의서 정도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조건에 대한 사전 합의를 하면 여러분 그 사전 합의가 바인딩 할까요?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성권 교수님. 없을 것 같으세요. 네.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바인딩 하다고 주장하면 바인딩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구속력도 없는 합의를 왜 할까요?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구속력이 없는데 왜 텀시트를 만드시나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컨트랙트로 가기 전에 네. 뭐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근거를 만들기 위하신 건가요? 합의를 하기 위하신 건가요? 맞죠? 네,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났는데 계약서를 앉아서 갑자기 쓸 수는 없죠. 계약서에 들어갈 주요 조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정리된 거를 놓고 네가 한 말이 사실인지 좀 확인 좀 해보자 하고 다 확인이 끝나서 이상 없구나. 그럼 우리가 그게 이상 없다고 가정해서 합의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넣어서 제대로 공식적으로 사인을 하자. 이 순서로 가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우리 이제 이 과장님도 일하실 텐데 제 본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그 M&A를 전공했었어요. 그래서 이 텀시트나 이 계약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적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프랙티스에서는 딜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조건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텀시트에 대해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텀시트하고 다르게 계약서에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기본 정신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텀시트는 크게 두 덩어리가 있어요. 제너럴 텀, 일반적인 조건이 들어가는 게 있고 파이낸셜 텀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파이낸셜 텀은 돈에 관한 거죠. 얼마를 주고받을 거냐. 그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파이낸셜 텀을 합의하기 전에 제너럴 텀에 대한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기본적인 조항들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텀시트에. 일단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거래 당사자가 둘인 경우도 있지만 셋, 넷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텀시트를 왜 만드는지 옵젝티브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컴파운드 후보 물질이죠. 컴파운드나 프로덕트에서 거래 대상이 뭔지 그러니까 데피니션 이건 적용증까지 필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필드가 없이 컴파운드를 정의하게 되면 everything이라는 얘기가 되면서 굉장히 큰 딜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특정 후보 물질의 특정 프로덕트의 특정 적응증이라는 개념으로 라이센싱은 그러니까 제한된 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딜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라이센싱의 방향성에 대한 제너럴한 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라이센싱 아웃과 인을 할 때는 보통 전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거나 또는 임상 1상에 들어간 중간 정도 단계인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창 클리니컬 테스트가 진행 중이죠. 그 진행 중인 당에서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개발 프로그램이 앞으로 남아있죠. 남아있는 개발 프로그램을 누가 할 거냐, 그 개발 비용 누가 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됩니다. 그걸 반드시 잘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레귤레터리 매터, 그러니까 공동 연구 서약 및 정보 공유. 이게 사실 뒤에 이제 저희 CDA 얘기를 이제 이 과장님이 많이 하실 텐데,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전체의 절반이 그러니까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의 보호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정보, 후보 물질을 어떻게 만드냐에 대한 거 다 특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허되어 있는 정보를 남이 함부로 갖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 정보 갖다가 그 사람이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나쁜 얘기로 도둑놈이죠. 그게 도둑이 되면 안 되죠. 이런 라이센싱을 하게 되면 제 정보가 다 갑니다. 저 사람한테. 제 분석한 데이터도 다 가고. 그 사람이 이거 듣고 도망가고 자기 사업 만들면 어떡하겠습니까? 곤란해지죠. 그래서 바이오 업계에서는 글로벌하게 이런 정보 보호의 의무에 대한 규약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을 또 잘 따지셔야 되고요. 또 상업화에 대한 노력을 누가 할 거냐, 제조 공정은 누구 맡을 거냐도 다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텀식과 계약서 사이의 중간에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 우리말로 실사라는 용어가 남습니다. 영어로는 due diligence고요. 실사에는 legal due diligence와 business due diligence가 있습니다. legal due diligence는 간단히 얘기하자면 법률적으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법률적으로 따지는 거고요.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M&A를 할 때, 딜할 때, 실사할 때 법률적인 실사를 한다 그러면 보통은 뭘 찾는 거냐면 숨은 채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체 할 때 대기업의 대기업의 모회사가 자기 자회사의 그 채무를 연대 보증을 해줬다가 자회사가 잘못돼서 모회사가 그거 가지고 온팡 뒤집어 써갖고 망한 회사 많습니다. 금호그룹 포함해서. 여러분 연대보증이라는 그 말씀 들어보셨죠? 연대보증은 여러분 재무제표상에 안 나옵니다. 연대보증은 부외 채무.
부라는 게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채무예요. 재무제표에 표현되어 있지 않은 채무를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보고 알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우발채무라서 나중엔 일어날지 모르는 리스크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일단 모르잖아요. 근데 리갈 듀 딜리전스를 할 때 상대방이 모든 걸 다 알려줬다는 서약을 받아요. 그 서약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사실 숨겼어요. 나중에 연대보증서소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리갈 듀 딜리전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 지적재산권이 다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적재산권이 4개 이상이 없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지적재산 이상이 없다는 걸 저희가 변리사나 아니면 우리 그 패턴 어터니를 써서 다 검사를 합니다. 이게 리갈 듀 딜리전스예요.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듀 딜리전스는 서류에 대한 듀 딜리전스가 있고 현장에 대한 듀 딜리전스. 저희가 이 듀 딜리전스 그다음에 그 뭐 사이트 듀 딜리전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들이 다 진행되면 그 회사가 이상이 있구나 없구나라는 게 실사로 점검이 다 되죠. 이상이 있는데 큰 하자가 아니면 그 하자를 보수해서 보완을 해서 계약을 맺되 계약 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문제가 더 생겼으니까. 그래서 계약 금액이 깎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너럴 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파이낸셜 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같이 이루어지죠, 보통은. 정리만 따로 하지만 파이낸셜 텀이라는 게 결국 글로벌 이렇게 라이센싱을 할 때 인 앤 아웃 당사자끼리 뭘 주고받느냐인데 큰 덩어리는 여기 보시면 업프런트 페이먼트, 이게 계약금입니다. 라이센싱 인을 하는 사람이 라이센싱을 아웃을 해주는 사람한테 나한테 라이센싱 해줘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사이닝, 여러분 직장 취직할 때 우리 회사 와줘서 고마워하고 여러분들이 초반에 받는 돈이 사이닝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프리 에이전트가 되면 이번에 양의지 선수가 NC소프트 갖고 125억짜리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선수의 4년 계약을 했는데 연봉을 보면 1년에 15억입니다. 그럼 연봉을 4년을 다 곱해도 60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125억 계약인데 나머지 65억은 뭘까요? 그게 사이닝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사이닝 보너스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연봉 계약을 해서 프리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건 프로야구 선수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프로야구를 딱 예를 들어 보시면 여기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예를 들어 양의지 선수가 1년에 15억씩 받잖아요. 지금 계약금을 받는데 이 선수가 1군에 있어야 되는 145일 중에 70일 이하로 1군에 있는 숫자가 떨어지면 연봉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그래서 1군에 없잖아요. 그럼 연봉이 전체 자기 받는 돈이 10분의 1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연봉 계약의 기본적인 초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실제로 운영을 할 때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을 제대로 저희가 매치를 못하면 받는 돈이 쫙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업프런트 페이먼트, 이게 사이닝 보너스. 양의지 선수는 그렇지만 65억 받은 돈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굳은 자 돈이죠. 굳은 자 돈을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유리하시겠죠. 그렇다고 상대방이 무조건 이걸 많이 주진 않죠. 그래서 업프런트 페이먼트를 내가 많이 받으려면 뒷부분을 희생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굉장히 자신이 있으면 뒷부분을 원래 받을 전체 총액보다 높이는 대신에 앞부분을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딜 전략입니다. 어느 부분을 갈 거냐? 여러분 판단에 달렸죠. 두 번째 요소가 Regulator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Cost인데 이거는 인허가 개발 생산 비용의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일상에서 지금 라이선싱이 이루어지면 2상, 3상 누가 할 거냐는 거죠. 다큐멘테이션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CR로 쓰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누가 그 돈을 낼 거냐? 보통은 라이센싱 인을 하는 쪽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이 권한을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고 디벨롭먼트 마일스톤은 임상 단계별로 임상 1상 A에서 저희가 이 라이센싱이 되는데 1B가 끝나면 추가로 얼마를 준다. 2A가 끝나면 얼마를 준다라는 추가적인 페이먼트를 마일스톤으로 정리해 준 거죠. 이건 뭐냐면 프로야구 선수가 양의지 선수 또 와서 사이닝 보너스도 있고 연봉 계약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약금 총액이 125억이 아니라 150억이라고 발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안 그랬지만. 그럼 추가 25억은 뭐냐면 옵션입니다. 이 선수가 뭘 굉장히 잘하면 타율 3할 이상이 되면 10억 더 줄게. 이게 옵션들이거든요. 네가 그러니까 볼넷이라고 그러죠. 포볼. 볼넷을 몇 개 이상 받으면 얼마 더 줄게. 출루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가 야구에 자꾸 비유를 합니다만 그런 옵션으로 추가로 받게 되는 비용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일스톤이 달성될 때마다 성과가 있을 때마다 돈을 더 주는 거죠. 맨 마지막 상업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로열티입니다. 로열티라는 표현은 좀 친숙하실 거예요.
남의 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 제품을 팔 때마다 로열티를 줍니다. 매출의 몇 프로.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퀄컴입니다. 퀄컴한테 돈 주는 회사가 누굽니까? 삼성전자입니다. 왜 주나요? 우리 핸드폰, 여러분이 핸드폰 다 삼성전자 거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 100만 원짜리 하나 사면 퀄컴한테 여러분이 4만 원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왜 줄까요? 퀄컴이 CDMA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로열티예요. 여러분들 기술을 갖고 그걸 원천 기술로 삼아서 상업화된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신약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받겠다? 로열티죠. 구조는 이해하시죠? 이 네 가지 요소를 정하는 게 파이낸셜 텀입니다. 저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한 세 가지 꼭지 설명을 끝냈습니다. 세 가지 꼭지는 글로벌 파트너링에 대한 제가 좀 소개 좀 드렸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원리도 설명을 드렸고, DCF를 많이 쓴다는 말씀도 드렸고, 한계도 말씀드렸고요. 텀 시세 기본적인 요소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